AI 국가대표 선발에도 뭐 네이버 크라우드가 참여를 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G AI 연구소입니다. 두 기업은 AI를 출시를 했거나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LG 뭐 AI 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개념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가장 앞서고요. 크라우드 있는 나라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중국, 우리,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도 크라우드가 없거든요. 오. 근데 우리는 네이버 크라우드라든가 KT 크라우드라든가 NHN이라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된다면 AI에서도 또 한 번에 확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시대의 주식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책 변화부터 주도주 흐름 그리고 지금 사야 할 종목까지 저희 이희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98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부터 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근 대표고요. 지금은 이희근 경제TV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시는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고 또 주도주라든가 잘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또 크게 났는데 반면에 또 투자를 조금 어려워 또 주도주에 편입 못 하셨던 분은 상대적으로 또 포모 현상 또 박탈감을 느끼는 그렇게 양분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은. 그럼 최근 국내 주식 관련 상법 개정이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크게 보면 상법 개정 자체는 뭐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그걸 좀 완화시킨다. 그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컨트레스 상법 개정은 7월 3일 날 통과가 됐고요. 뒤에 이제 후속적으로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또 자사주 소각, 그리고 상속 전여세법 이게 하나로 패키지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3가지가 남아 있고요. 요 뭐 소득세법 개정안부터 해서 상속세법, 자사주 소각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법 개정 같은 정부의 정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개별적으로 각각 영향을 미치는데요. 처음에 일단 상법 개정 통과이 됐을 때는 요건 뭐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해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도 상승시키고 또 가장 중심에 있은 지주사라든가 또 금융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든가 뒤에 자사주 소각 상속 증여세법은 이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차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뭐 당연하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역시 고배당주 수혜를 받을 거고요. 또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은 또 증여가 필요한 기업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요런 기업. 또 자사주 소각은 뭐 당연히 자사주 많이 보유한 기업. 그래서 제가 오늘 요렇게 각각 나눠서 또 구체적인 종목까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목해야 할 산업이나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권주라든가 금융주 뭐 요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 가장 중심에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번 상법 개정이 이건 투자 환경의 전체적인 판을 어떻게 바꿔 나갈까요? 가장 먼저 뭐 우리나라가 워낙 좀 저평가가 돼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PBR 부분으로. 그래서 요걸 좀 상승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졌고 또 우리나라 배당이 사실 너무 적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배당을 했는데 배당 성량이
쉽게 말해서 단기 순이익 벌어들었는 데서 한 25% 배당이 나왔는데 요 정도 배당은 중국이 31%인데 중국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요런 배당을 좀 늘리는데 또 포커스가 맞춰졌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사실 기업적으로 보면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사주 소각시키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요런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여기에 딱 맞는 종목들이 이제 차별화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주사는 어떻게 분석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 뭐 상법 개정의 가장 첫 번째 포커스는 역시 저평가되는 종목, 저 PBR 종목, 뭐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 그러는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 요게 보통 1배 똑같으면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데 자본 총계보다도 시가총액이 적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요 1배보다 낮은 뭐 PBR 종목, 저 PBR 종목이라 하는데 요런 종목이 뭐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 지주사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도 들어갑니다. 뭐 일반 기업이면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 하면 되는데 지주사는 비지배 뭐 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을 빼고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 요렇게 봤을 때가 좀 더 객관적으로 PBR을 구할 수 있다. 요 설명도 드리고요. 그러면 뭐 지금 시가총액 한 3천억 이상, 3천억 이상 중에 저 PBR 종목, 지주사 중에 저 PBR 종목 이제 제가 요렇게 밑에 보시면 해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GF홀딩스 요거는 한 0.8배. 우리가 1배가 기준이라고 보면 정말 저평가돼 있죠. 뭐 100% 상승해도 저평가니까요. 그다음에 GS, 그다음에 세아홀딩스, 그다음에 하림지주,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 이런 애들은 0.4배보다도 낮은 저평가. 그러면 0.4배보다 저평가가 됐다 그러면 주가가 100% 상승을 해도 0.8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1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에 뭐 관심을 가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건 뭐 사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저평가돼 있는 이런 뭐 낮은 종목들은 뭐 상장 폐지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장 첫 번째가 이 저평가 종목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에 부합해서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 법안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어떻게 확정이 되냐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장에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봤던 게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원 의원이 발의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된다면 정말 좋겠다. 요렇게 봤는데 보면 뭐 2천만 원 이하 소득일 때는 세율이 15.4%. 그다음에 2천만 원에서 3억 사이는 22%. 그다음에 3억 이상이면 27.5%. 그런데 지금은 요 3억 이상이 뭐 35%까지 세금을 높이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게 얼마나 될지 아직 정보안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언론에서 한 35% 넘어간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 배당소득 3억 받으려면 한 주식을 한 25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받으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고소득층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큰 돈들이 움직여야 사실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3억 이상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뭐 최대 주주나 이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신 분의 메리트가 있어야지 또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주식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세율이 적었을 때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이소영 의원 정도 요 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배당 소득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 배당 수익률이 지주사 중에 가장 뭐 한 5% 이상 많이 주는 종목 살펴보면 가장 높은 게 다우 기술이라고요. 그다음 GS, 그다음에 S&T 홀딩스, 그다음에 용흥무역 홀딩스 한 6% 되고, 오리온 홀딩스도 5.3%, 삼양홀딩스, SK도 한 5%. 그래도 고배당주 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주사 중에서는 한 요런 종목이 있으니까요. 또 뭐 차트라든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무래도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요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발의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고 보면 뭐 상장 주식 중에 순자산 비율이 80%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PBR이 0.8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는 종목은 상장 주식이지만 비상장 주식으로 보고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주식 상속이나 정리하려면 너가 저평가해서 세금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적정 주가까지 올려라.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상속 증여가 일어날 만한 기업 중에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요 법이 통과가 되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종목들은 사실 뭐 구체적으로 사실 상속이나 증여가 언제 한다 이건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최대 주주가 한 70세 이상 연세가 있고, 뭐 70세라도 뭐 한참 활동할 나이지만 그래도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자녀가 주식이 아직 없고, 자녀가 주식이 뭐 있어도 한 1~2% 적게 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의 한 15% 이상 아직 많다. 그러면 상속 증여 여기에 따라 주가 상승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종목은 최대 주주 70% 이상이고 또 지분 15%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 두 종목. 대표적으로 보면 오리온 홀딩스. 요거는 뭐 최대 지분,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지요. 부모님 지분 합치면 61%. 상당히 부모님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이제 70세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거의 뭐 합쳐서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PBR이 한 0.58배. 그러니까 0.8배까지 가려면 30~40% 상승을 시켜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뭐 상속 증여만 보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이 많이 주면 배당 투자까지 같이 한다는 개념이 있을 때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5% 넘어가는 5.3%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오리온 홀딩스 또 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LS 홀딩스 요것도 뭐 최대 주주가 한 74세고 지분 한 20%. 또 PBR 자체가 0.36으로 워낙 낮으니까요. 또 배당도 한 4%. 그래서 요런 것들은 법이 통과가 된다면 뭐 중기 투자, 배당 투자도 하면서 상속 증여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요런 게 아니더라도 뭐 최대 주주가 연세가 있고 나이가 많다. 그다음에 지분이 많고 또 자녀 지분이 적다. 요런 종목은 상속증여세법 통과가 된다면 또 찾아서 충분히 뭐 투자해 볼 만 가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상속 증여세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는 또 약간 미지수인 거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미지수인데 어쨌든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앞에 네. 뭐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는 거고 사실 이 법 발의됐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법안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과될 개연성이 크죠. 발의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런 것까지 또 한번 지주사 투자할 때 살펴보시고요. 근데 이런 법 개정이 시정이 보통 선반영 많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 또 진입을 해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법이 통과가 됐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PBR이 네. 0.8배가 기준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낮은 종목을 사면 거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PBR 기준으로 얼마나 0.8배보다 낮은지 거기에 포커스를 잡고 네. 또 거기에다가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전료는 최대 주주 마음이니까 이게 1년 뒤가 될지 알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 또 배당까지 준다. 그럼 어차피 배당 투자 매력도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PBR 살피고 또 고배당주 다 그러면 훨씬 좋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개정안들의 핵심 포인트를 만약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은 네. 보면 PBR 기준으로 놓고 우리나라 저평가를 끌어올리는데 포커스가 있다. 쉽게 말해서 주가 상승시키는데 포커스가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가 또 한 9월 달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 네. 자사주 소각 요거는 한 9월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는 자사주가 가장 많은 게 SK. 한 25%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산 18%, LS 15%, 영웅무역홀딩스 한 15%. 그래서 8월 말이라든가 이 법 이슈가 됐을 때는 또 자사주 많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도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 정도가 하니까 뭐 한 8월 한 중순 넘어간다면 뭐 지주사가 아니더라도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들이 뭐 아직 상승 안 하고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눌리는 차원이거든요. 있으면 다시 한번 뭐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사주도 많고 고배당주 요 섹터 중에 하나가 정권주예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또 정권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정권주들은 지금 거래세 인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서 조정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법안에 따라서 정권주들도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저 PBR 돼 있는 정권주 PBR이 한 0.4배보다 낮은 종목, 뭐 대신증권이나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DB증권 이런 정권주들은 아직도 0.4배 이하 저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 뭐 배당 수익률이 7%, 엄청 높은 거니까요. 작년 배당 수익률이 7% 이상인 종목, 정권주 중에서는 교보증권이 9.2%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소영 의원 발의에 따르면 배당 성량이 35% 이상 돼야 분리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량도 35% 이상인 정권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교보증권이 작년에 가장 높았고 배당 성량도 48%. 그 다음에 유안타증권 배당 수익률이 7.8%, 배당 성량 57%. 뭐 삼성증권, 유화증권, 대신증권 요런 정권주들이 대부분 7% 이상이고 배당 성량이 35% 이상이니까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가 되고요. 또 정권주들이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보면 신영증권이 56%, 절반이 넘어가요. 그다음 부국증권이 43%, 대신증권이 25%, 미래에셋증권이 25%. 그러니까 제가 앞에 9월 달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통과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요 8월 중순 넘어가면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를 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권주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짧게 볼게요. 네. 금융주는 뭐 개인이 소유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자사주 뭐 소각 이런 자체는 없고요. 대신 고배당주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6% 이상인 종목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특히 뭐 지금 금융주들은 7월 달에 기관들이 거의 쓸어 담았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았다.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자사주라든가 정권주, 금융주까지 전체를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런 정책 이슈로 약간 흐름을 타는 거는 단기 테마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항상 주식에서는 네. 일단 알려진 호재.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알려진 호재잖아요. 그렇죠. 알려진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 일단 또 한번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다음 또 이슈까지는 또 한참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뭐 정권주라든가 자사주, 지주사 모든 게 한번 확 움직였다가 네. 상법 개정 통과되고 지금 흘러내리니까 네. 또 다른 입법이 나오면서 한번 확 튀면 또 수익 실현하고 또 어느 정도 또 기다렸다가 또 다음 입법 근처에 가면 또 관심을 가지고 요 흐름을 타는 게 또 중요하고 쉬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확 올라갔을 때 입법으로 추격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잘못하면 거꾸로 타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약간 머리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그렇죠. 슬픈 이야기가.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대표님은 언제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선별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뭐 9월 입법이 거의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한 8월 중순쯤에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조정 20일 이동평균선가 이하 있다. 네. 그러면 또 관심을 가졌다가 입법 통과 이슈가 확 나오면서 또 움직인다 그러면 또 수익 실현을 하고요. 뭐 그 정도가 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는데 현재 일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부진할 거란 전망이 있어요. 투자자들의 실적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실적 발표에서는 주가 위치입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하면 호실적이든 또 실적이 안 좋든 하락을 해요. 그럴 확률이 높고요. 또 주가 위치가 낮다면 이게 악재가 미리 실적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악재가 안 좋으면 빠졌다가 또 올라가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실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보다는 주가가 선반영이 됐는지 그걸 살피는 게 사실은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미리 반영이 되고 움직이고 호실적 나왔으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 호실적 났는데도 확 밀렸으니까요. 네. 그 실적을 기다렸다 거의 매도를 했거든요. 미리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체크하면서 또 실적주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한 뒤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포트폴리오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지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순환매가 워낙 빨라요. 맞아요. 확 빠르게 돌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고 상승하면 눌렸다가 다음 업종이 또 상승하고 눌리고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펼치는 게 중요하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그래서 업종 대표주 뭐 또 골고루 매수하는 전략 요건 뒤에도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요런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면 심적으로 어려워져요. 안 움직이면 다른 것들이 상승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유동성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도 하고 또 지원금 전 국민에게 또 나간 돈도 있고 그러면서 뭐 유동성이 풀리는 측면이 있고요. 또 미국 쪽에 보더라도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든. 그래서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고 금리 인하기에는 보통 뭐 성장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 또 콘텐츠, 바이오 요런 종목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정책으로 또 한 테마가 돌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린 상법 개정, 요쪽 금융주 중심으로 한번 지주사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아직 움직임이 약하지만 또 다른 정부 정책, 소버린 AI라든가 태양광 정부에서 또 집중하고 있는 요런 쪽. 그다음에 물론 기존 주도주지요. 뭐 조방원, 조선방산원전 요런 쪽. 그래서 요런 업종 대표주들을 좀 골고루 좀 포트에 담는 게 지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은 다들 어느 정도 상승했는 위치니까요. 또 포트에 담는다고 들컥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중에 항상 계속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뭐 기본선이 한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에 왔을 때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또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벌어지고 상승하면 또 비중 줄인다. 요렇게 지금은 좀 대응을 해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최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거는 이제 7월 달, 이제 7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15종목, 상위 종목. 그다음에 또 기관, 대표적인 기관이 금융투자증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요쪽 손상이 15종목. 보면 둘이 전략도 명확하게 틀리고 종목도 틀려요.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거든요. 요게 6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처음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다가 한 그때는 2위랐거든요. 1위가 SK하이닉스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6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벌써 매수하는 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7월 달에 정말 과하게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 8월 달에 약간 쉬어갈 수는 있거든요. 미리 쓸어 담았고 포트에 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번 상승의 주포는 거의 외국인이다 보시면 되시고, 기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최대 매수하면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을 했잖아요. 주포는 기관이다. 요렇게 좀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들의 전략인데요. 먼저 외국인 보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하나오션 두 번째인데 조선, 그다음에 뭐 SK스퀘어라든가 SK두산 요건 지주사 밑에, 그다음에 알토오젠 바이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그다음에 한국전력이나 현대건설은 뭐 원전, 파마리서치는 미용의료, 이처럼 골고루 담았어요. 얘네들은 거의 뭐 업종 대표주, 대장주 골고루 잡는 정책.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게 지금 외국인들이 펼치는 정책 그대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반대로 금융투자나 기관은 한 곳에 몰빵을 했어요. 보면 15종목 중에 금융주들을 살펴보면 2위가 메리츠금융, KB금융, 하나금융, 그 밑에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그 밑에 기업은행, DB손해보험, 그 밑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15개 중에 9개가 금융주예요. 금융주 담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고배당주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보게 되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건 아무래도 뭐 관세 협상도 염두에 두지만 현대 기아차도 고배당주예요. 엄청 배당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5종목 중에 11종목이 고배당주, 고배당주에 집중했다. 요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략이 틀리다. 그래서 저는 뭐 고배당주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순환매 도니까 외국인 투자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시점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외국인처럼 다양하게 담는 게 딱 좋은 시기인 거죠? 예, 그래서 담을 때 꼭 보면 조선주들도 21일 동평 조정 받다가 이번에 확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장주들도 눌렸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담을 때 꼭 너무 좁아진 내지 마시고
20일 이동평균선 밀렸을 때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주도주들은 쉽게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넘어서 확 돌파했던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훅 밀리면 빠지더라도 상봉을 만들어서 한번 올랐다 빠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 밑에 밀렸을 때 뭐 접근을 하는 게 나아 보이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가 되면 좀 위험성이 있는데 어쨌든 통과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항상 입법 전에는 뭐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데 입법 통과될 때는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요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담았는데 2차 전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나왔어요. 아,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뭐라 그럴까 2차 전지 대장주들 대장주들 보면 포스코 퓨체엠이라든가 양극재 보면 정말 작년부터 계속 120일 이동평균선 맞으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 떨어지다가 이번에 처음 올라탔거든요. 그 위로 거의 완전히 올라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항상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업황이 돌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좀 반등이 확 나오면 또 밀리면 또 수급이 들어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횡보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보면 지금 중국은 한 30% 성장이 됐고 유럽도 20% 이상인데 북미는 4%예요. 거의 정체가 됐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영향. 그래서 뭐 보조금 더 이상 안 준다 이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 돌아와야지 좀 빠르게 가는데 그쪽 시장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횡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밀리면서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V자 반등은 힘들고 그래서 확 움직이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또 기다리면 다시 한번 뭐 120일 이동평균선이나 이렇게 또 밀릴 때가 나올 겁니다. 20일. 그러면 또 매수해가 튀면 또 수익 실현하거나 그래서 한동안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차원이지만 지금 포스코 퓨체엠이 대규모 1조 원 이상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승이 돼 있는데 요게 8월 8일 날 상장이 돼요. 그러면 유상증자 받은 가액하고 주가가 50% 정도 높아요, 지금. 그러면 또 수익 실현할 욕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요런 매물 소화도 좀 필요한 시점. 그래서 2차 전지가 확 튀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추격보다는 뭐 2차 전지도 뭐 업황을 본다면 조금 느긋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제 8월 1일 관세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 관세가 일단 타결이 됐고요. 타결이 됐는데 주가는 약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호재가 나왔는데 기관이 거의 뭐 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게 그래도 다행인데 기관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상했던 호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런 차익 실현이 끝나면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보여지고요. 뭐 요건 조금 제가 오늘 통과가 되기 전에 뭐 요거 미리 자료를 만든 건데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제가 검은색으로 요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요때가 이제 관세 협상 부담감으로 지수가 횡보를 해갈 때거든요. 요게 이제 한 그저께까지 계속 한 10며칠 요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그때 옆에 수급이거든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불안감에 다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횡보할 때. 아무래도 관세 협상 통과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통과되고는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이건 조금 뭐 우리나라 기관인데
그렇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상끌이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그대로 뭐 매수하고 오늘 또 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매물 소화 후에는 또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예, 크게 걱정할 일은 없고 네. 뭐 지금 정부 정책도 계속 뒤따라서 연말까지 있고 또 뭐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고 조금 더 뭐 여담이지만 지금 상반기 때 우리나라가 워낙 상승을 했거든요. 상반기 때.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때 크게 상승이 우리가 한 1970 한 5년 이후에 역대 6번째 상승이랐거든요. 네. 상반기. 그래서 역대 1번부터 10번까지 상승을 했을 때 상반기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한 번 빼고는 하반기도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통계적으로도 상승이 높고 네. 그리고 내년까지 상승이 뭐 평균 내면 또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통계도 있고 네. 또 달러가 워낙 약세, 달러 약세일 때는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길게 보고 좋게 보고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도 지금이라도 진입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시나요? 지금이라도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관세 영향으로 주가도 좀 횡보를 했는 측면도 네. 있고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쉬어갔던 측면도 있고 여기에 협상이 잘 어쨌든 타결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또 뭐 움직일 수는 있고 대신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 한 8, 9, 10월은 조금 쉬어가는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또 뭐 좋은 위치에 왔을 때 차분히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이 보시는 핵심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지금 어쨌든 좀 펼치는 전략, 네. 다양한 전략. 그래서 너무 한 곳에 하기보다는 조금 펼치는 전략이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안 움직이는 섹터로 본다면 AI 관련주들이 네. 사실 가장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3부에도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AI는 뭐 이번 정부가 가장 집중적인데도 소외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비중을 일단 조금 늘어놓고 주가 위치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제가 3부에 또 구체적인 종목까지 또 설명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또 기존 주도주들이 20일 이동 평균선 이하로 밀릴 때 네. 또 조금 미스를 하고 또 법안 통과 근처에 갔을 때 그런 어떤 법안 관련해서 조금 보고 네. 뭐 그런 정도 전략을 펼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 가짜 주도주 판별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주도주라는 게 사실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주 그러면 방산주 종목 중에 올해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이렇게 상승률을 보고 그 중에 상위 종목들이 뭐라 그럴까 밀렸을 때 관심을 가지는 전략.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안 움직이는 종목이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또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만 보고 가게 되면 계속 소외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이 약한 종목보다는 좀 강한 종목 쪽에 이제 보는 시각을 키우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주도주라 해도 늘 보면 뭐 언제적 조선방산이고 언제적 하나오션이지만 하나오션이 또 불을 뿜고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 밀렸을 때 매수해놨다면 또 수익률이 확 가니까요. 그래서 뭐 올해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계속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률 쪽 보는 게 어차피 섹터들은 뭐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상승률 높은 종목
또 조정을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8, 9, 10월쯤에 좀 쉬어간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가을 쉬어갈 거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이제 뭐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네. 통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 지금 제가 통계 가져왔거든요. 네.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000년 이후 통계고 오른쪽이 2010년 이후 통계, 오래된 통계하고 또 최근 통계 같이 가져왔는데 월별로 상승률을 나타내는데 까만 기준선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하락이에요. 하락한 달이고. 네. 위로 올라가면 상승한 달인데 보면 2000년 이후에 보더라도 8, 9, 10월은 다 하락이에요. 평균적으로. 대신 11월, 12월 연말에 상승을 했고 2010년 이후에 보더라도 똑같아요. 오히려 8월 달 하락률이 더 컸고요. 네. 그래서 뭐 요런 통계 기반에서 계속 언론에서 나온다. 요렇게 보고 어쨌든 이건 통계니까요. 통계. 네. 통계는 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평균 냈는 거니까요. 평균 냈는 거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조금 좋고 8, 9, 10월에는 좀 쉬어가고 요런 것들 기준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상승장이고 네. 또 상반기에 크게 갔을 때 하반기도 상승할 확률이 높고 요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뭐 확 하락한다 이런 거보다는 네. 그래도 점진적인 어떤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요런 측면에서 보고요. 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부담감이 가졌던 관세 협상도 네. 통과가 됐고 또 실적 발표도 오히려 됐으니까 8월 달에 약했는데 그래도 8월 달부터 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 거다. 그럼 가을에 조정이 만약 오면 조정 폭이 어느 정도까지 올까요? 그래서 저는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계속 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든가 또 정부에서 워낙 역점적으로 앞에 제가 소개드렸듯이 입법이 계속 뒤따라서 있고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가 조금 강세지만 결국 트럼프는 또 약달러를 하니까 환율 측면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측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잘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유동성이 풀렸을 때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는 게 또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번은 저번과 다르게 8, 9, 10월에 약세를 그렇게 안 타겠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률은 조금 둔화돼 있지만 또 뭐 어느 순간 또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상승장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상승장일 때는 뭐라 그럴까 이게 기다리다 보면 계속 못 사고 바라만 맞아요. 보는 그런 측면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가 뭐 훅 밀렸을 때 산다 이거보다는 약간 위에서부터 산다 분할로 산다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뭐 분할로 들어간다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장으로 보입니다. 그럼 8월, 9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과 반드시 피해야 할 투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뭐 피해야 될 건 사실 잘 많이 안 움직였던 섹터 올해 중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동차, 철강 소외됐던 섹터들은 잘 안 움직여요. 상승장의 특징이 결국 주도 섹터가 계속 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가는 섹터 또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섹터 정부 정책 섹터라든가 요쪽 강한 쪽에 보셔야 되는데 또 잘못 보고 약한 쪽이 가겠다 생각하고 가면 좀 가는 척하고 또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섹터 뭐 선정이 뭐 정말 중요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약간 2차 전지나 AI처럼 이전 주도주들을 다시 살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 2차 전지는 한번 설명을 네. 드렸고 AI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제 기억에 8월 6일인가 정확히 4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 대표 AI 선발 그게 이제 발표가 나거든요. 다섯 기업. 그러면 이게 이제 5기업 뽑고
이게 서바이벌처럼 국민 투표도 붙이면서 연말에 또 하나 탈락시키고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AI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AI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게 또 구체적으로 제가 3부에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AI는 괜찮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약간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뭐 주식 비중은 한 60% 이상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 혹시라도 이슈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승장일 때는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많이 가져가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올라가요. 상승이니까. 그런데 주식을 한번 팔아버리면 네. 내가 봤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지를 못해요. 상승장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뭐 악재를 기다리더라도 최소한 60-70% 주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한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뭐 줄였다 팔았다 요 정도 해야지 큰 폭의 뭐 리스크 관리한다고 확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대표님께서 최근 코스피 4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20년 만에 오는 기회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뭐 환율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 보면 좌측이 달러입니다. 달러 움직임이거든요. 네. 보면 올해 상반기 달러가 역대 두 번째로 하락을 했어요. 보면 가장 크게 하락을 한 게 1973년, 그 다음에 올해, 그리고 1986년, 그 다음에 2002년. 이렇게 달러가 역대 상반기에 하락했을 때 네. 이제 주가를 보면 1973년 때는 뭐 오일 쇼크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10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뭐 우측 위에 보면 한 2, 3년에 걸쳐서 원자재 그래프인데 10배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1986년 이때 달러가 하락했을 때는 제조업 신흥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제조업 신흥국이 10배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주가도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달러가 하락했을 때 보면 신흥국 중에서도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브릭스, 원자재 가지는 이런 기업들이 10배 상승을 했고 그 기간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2배 이상 3배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자재하고 신흥국 주가가 불을 뿜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 역대 두 번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가도 상승을 한 이유 중에 크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럴 때 보면 다 2, 3년 상승이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뿐만 아니고 달러가 이렇게 약달러로 가고 또 이 약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네. 트럼프가 워낙 약달러를 유지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트럼프는 명확하니까요. 달러 약세로 자국 제조업 부활하겠다. 명확하니까. 그래서 약달러 기조까지 겹치면서 뭐 시장이 올해가 끝이 아니고 네. 역대 이 4번, 3번을 보면 정말 2, 3년 여러분들 뭐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기회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보면 제가 이제 위에는 코스피 지수고 아래는 원화 차트거든요. 그래서 2020년 요렇게 동그라미 쳤을 때 보면 원화가 살짝 좀 강세로 갔을 때 유동성도 풀리고 코로나 돈도 풀리고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앞에 봤듯이 뭐 상반기 역대 네. 약세니까 원 달러 있어. 달러 약세면 원화는 강세로 가니까요. 그쵸.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좀 움직일 때 주가는 확 튀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유동성 장세 개념도 같이 또 아무래도 돈도 불리고 워낙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라든가 그래서 유동성이 풀릴 때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주가가 빨리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
정부 정책도 워낙 주가를 띄우겠다는 정부 정책이 명확하고요. 요거 합치고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 합쳐 있기 때문에 앞에 뭐 2, 3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네. 요건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2020년 코로나 때도 경제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상승은 유동성 정부 정책 힘이다. 또 약달러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제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요런 구조를 본다면 상승이 생각보다 좀 높게 가고 또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코스피 4천은 언제쯤이면은 올까요? 만 내년 초 진짜요? 좀 가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 오. 또 뭐 앞에 유동성 얘기했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부동산을 한쪽에서 워낙 옥죄는 측면, 그렇죠. 돈을 주식 시장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제 생각에 슈퍼 예산 내년도 크게 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뭐 의회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 이어진다. 아. 그런 측면에서 가고 그다음에 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달러가 지금은 약간 강세지만 네.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금리 늘어라.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안 늘고 버틴다 하더라도 내년 5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네. 끝났다고 보면 그다음 금리 잘 누르는 사람 임명을 할 거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로 또 한 번 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구조적인 달러 약세는 트럼프가 있는 한 이어질 거고 또 시장은 또 상승할 수 있다. 요런 것까지 또 본다면 뭐 상승이 충분하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코스피 4천 시대에 대비해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핵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장 유리한 게 앞에 말했지만 AI 관련주. 네. 그래서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꼭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항상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역점 사업 가지는 섹터는 또 강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누가 뭐래도 AI는 이번 정부의 역점 사업이거든요. 지금 1년에 보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이 뭐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을 통해서 살리겠다. 그다음에 AI 100조. 뭐 1호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청와대 AI 미래 수석을 신설을 했거든요. 없는 걸 만들고요. 뭐 이때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무 뭐 수석이 임명됐듯이 AI 관련이고 그다음에 가기부 장관도 LG 에너지 AI 연구원 네. AI 관련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 산업 현장 방문이 AI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AI에 집중하겠다는 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워낙 다른 이슈로 주춤하지만 AI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요건 조금 다르지만 과거 정부 정책 때 보면 이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이명박 정부 첫 해에 네. 지금 여기 사진 자전거 타고 가는 네. 사진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녹색 성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녹색 성장이 뭐 그린 성장으로 바뀌었지만 맞아요. 첫 번째 꺼냈는 녹색 성장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CO2 적게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모습하고 이걸 언론에 막 배포를 했어요. 요때가 보면 이제 임기 첫 해 9월 달이랐거든요. 그러면서 자전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372 자전거 주가 보게 되면 2008년 9월이잖아요. 네. 막 배포하면서 이제 집중하겠다 하고부터 주가가 몇 달 안 돼서 14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은 또 한 번 불을 뿜으면 네. 이처럼 또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요런 트리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조용하다가 9월 달에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런 트리거가 저는 뭐 다음 달 8월 뭐 내일이면 다음 달이지만 또 국가대표 AI 선발 네. 요런 것들이 좀 기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AI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뭐 어떤 종목 관심을 그쵸. 가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금 소버린 AI가 이제 가장 화두인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AI 주권을 지키겠다는 건데 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검색 시장에 구글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나 몇몇 국가를 장악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시장을 지키면서 그 밑에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뭐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뭐 주도권을 가지고 뭐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 네. 관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챗GPT라는가 이런 어떤 AI 시대에도 네. 우리가 뭐 챗GPT라든가 딥시커보단 대응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네. 또 이렇게 AI 시장을 지키겠다. 이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지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고요. 요번에 AI 국가대표 선발에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가 참여를 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LG AI 연구소입니다. 오. 요 두 기업은 벌써 뭐라 그럴까요? 뭐 AI를 출시를 했거나 또 바로 임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인데 LG 뭐 AI 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개념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가장 앞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 이게 실질적으로 AI에서 우리가 만들고 또 관리하고 가려면 기술력도 있는데 클라우드도 데이터 센터에 뭐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돼 있던 그런 것들이니까 클라우드 있는 나라가 또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중국, 우리,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유럽도 클라우드가 없거든요. 오. 근데 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뭐 KT 클라우드라든가 NHN이라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된다면 AI에서도 또 한 번에 확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기가 뭐 AI 국가대표 선발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선발되는 기업들은 네.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은 서바이벌레가 살아남는 기업. 거기에 이제 핵심인데 네. 어차피 살아남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본다면 뭐 네이버나 LG AI 연구소를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네이버에 네. 한 표를 준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또 네이버 주가 보면 지금 7월 16일인가 거기 모건 스탠리가 좀 투자 의견 하향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한번 확 나오면서 네. 주가가 또 하락해 있는 측면까지 있거든요. 네. 뭐 더 하락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니까 지금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참고적으로 8월 6일이네요. 네. 보면 대기업 3개, 스타트업 2개 뭐 요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뭐 8월 6일 전에 차라리 관심을 가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서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네이버란 거죠? 네이버하고 LG AI 연구소하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 투톱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투톱으로. 근데 LG AI 연구소는 우리가 매수하지를 그쵸. 못하니까 뭐 이쪽은 앞에 보듯이 LG AI 연구소장이 저기 가기부 장관으로 네. 가듯이 또 네이버 클라우드가 또 신설됐던 저기 수석으로 가듯이 그렇죠. 두 개가 사실은 가장 강력하다. 아. 요렇게 보셔도 뭐 아무래도 요걸 염두해서 스카웃을 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뭐 단순히 생각하면 볼 수 있다.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또 그거 외에 지금 비중을 높여야 할 업종이나 종목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주도주가 많이 갔으니까 그다음 또 정부 정책을 받고 있는데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태양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까지는 좋았는데 네.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확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밀린 이유 중에 뭐 가장 큰 게 하나솔루션 자체가 9월까지가 안 좋다. 3분기 때 적자 나올 것 같다.
한 1,000억 정도 자기가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측면으로 보고 또 여기에다가 어제 밀릴 때 하나솔루션의 공매도가 한 300만 주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시장에서 올해 내년 태양광 수요가 증가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됐을 때는 태양광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가 확 당겨졌거든요. 2032년에서 2027년으로 그러면 싹악재다. 그래서 밑에 퍼스트 솔라 주가 보면 7월 3일 법안이 통과됐는데 14일까지 확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해석을 바꿨어요. 봤더니 이 법이 악재가 아니다. 보면 1년 내에 착공을 하고 4년 내에 완공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내년 7월까지 착공을 해서 2030년 6월까지 가동하면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네. 살짝 줄어든 거고 빨리 가동해라. 이게 내포가 돼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면서 퍼스트 솔라 미국 태양광 대표적인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그 미국 시장에서 세액 공제를 위해서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아리백 네. 여러분들이 뭐 가끔 들어보셨을 때 이게 신재생 에너지 100% 네. 뭐 요런 뜻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난 10일 날 뭐 아리백 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이다.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부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 뭐 아리백 산업단지는 뭐 재생에너지 100%니까 풍력 아니면 태양광이니까 태양광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2차 추경에서 보면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1,118억 대규모 또 추경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정부 정책 의지는 강하다. 대신 앞에 말했지만 지금 공매도가 들어오고 요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다는 뭐 하나 솔루션보다는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게 탑픽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오시아이 홀딩스 마지막이 하나 솔루션인데 하나 솔루션은 미리 기업에서 3분기가 한 1,000억 적자다 이 얘기를 해버리고 공매도도 쌓였기 때문에 네. 요 기간 동안 한동안은 좀 지지부진할 개연성도 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뭐 순수 본다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보시고 어느 정도 천천히 조정 나올 때 뭐 천천히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뭐 최소한 어제 하나 솔루션 영향으로 어제 오늘 밀리니까 최소한 뭐 양봉이 나오고 하루 이틀 횡보 뭐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요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 하나 솔루션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예, 시간이 워낙 필요- 네. 공매도가 워낙 크게 쌓이는 걸 어제 또 보니까 좀 꺼려지시나요? 이게 공매도가 우연히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그쵸. 공매도가 또 줄어드는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참고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 네. 보면 중국 감산하면서 올해 6월부터 확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간다는 것은 태양광 입장에서는 좋아지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면 또 태양광 모델 가격도 따라 올라가니까 점점 순차적으로 가니까 선행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자가 좋다. 박자가 좋은데 어제 하나 솔루션 영향으로 네. 조금 충격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시라. 요거까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근데 최근 조방원이라고 이렇게 특정 산업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약간 이들 산업 외에 향후 더 큰 성장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숨겨진 산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면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형주 말고 또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시각을 다르게 보면 중소형주 중에 공시가 나오는데 네.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시장에서 장내 매수했다 한 2, 30만 주 네. 공시가 나왔다. 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왜 매수할까요? 자기 회사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저평가되고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몇십만 주 매수를 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가 이렇게 매수를 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좀 아쉬운 게 매수가 끝나고 5일 안에 공시니까 같이 동참은 못해도 그렇죠. 어쨌든 매수 후에 그 사이에 공시가 나오니까 요렇게 공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최대 주주하고 같이 매수에 동참하면 시간이 지나면 중소형주가 의외로 크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걸 또 활용을 한다든가 네. 또 다음에는 뭐 최대 주주가 살아 계시는데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정려를 해줬다. 오. 요런 공시. 그러면 뭐 쉽게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 정리할 때 세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최대 뭐 50%까지 세금이 나가니까 49%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대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녀 정리할 때 네. 주가가 낮아서 세금 적을 때 정리할까요? 주가가 높을 때 정리할까요? 적을 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최대 주주가 돌아가셔서 정려가 아니고 살아 계실 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대 주주 나 한 70% 가지고 자녀의 한 네. 20%큰 금액 한다. 요럴 때가 또 주가 바닥일 때가 또 높아요. 네. 그래서 요런 정려 공시가 나오는지 네. 요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전환사채라든가 네. 우리나라 주식하고 관련됐던 채권들도 있거든요. 네. 요게 주식으로 전환이 될 때 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네. 주당 얼마에 전환이 된다. 요것도 네. 공시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주가하고 전환되는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받고 그렇죠. 또 나중에 원금도 받는데 주가하고 비슷하고 수익이 안 났는데 전환됐다. 그러면 뭐 7, 80억 전환했는 사람은 주가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또 주가하고 비슷한 금액에 움직인다. 요런 종목들. 요런 것들을 잘 본다면 개별주지만 네.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네. 또 참고적으로 네. 요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또 저 이희경 정제TV에 오시면 제가 요런 다양한 것들 싹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네. 또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 이희경 정제TV도 네. 많이 또 참고하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또 대표님이 아까 20년 만에 한 번은 올까 말까한 상승장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 상승장에서 포지션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네. 언제 매도할까 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달러의 방향성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네. 인하를 할 때는 방향성이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나올 때는 아 이게 건물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달러가 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부분이라든가 달러의 방향성이 바뀌는지 요 체크가 사실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또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보통 멘탈로는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이런 변동성 큰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가장 기본에 충실하거든요. 뭐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 쉽게 말해서 뭐 자본 총계가 부채가 많은 기업보다는 네. 부채보다 자본 총계가 많거나 또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요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걸 가장 기본을 지킨다면 사실 주가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또 상승하는 시점이 오니까 네.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기업 자체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워낙 쉽고 좋지만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 네. 그렇지만 또 보면 막상 움직이는 기업에 올라타거나 이렇게 봤더니 또 펀더멘탈 부채가 많다든가 이래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요것만 지키더라도 충분히 변동성은 견칠 수 있고요. 네. 또 뭐 주가라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계속 상승을 하니까
또 코스닥도 하락은 하지 않고 횡보니까 네. 하락하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펀더멘탈은 꼭 뭐 살펴보시라 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하고 펀더멘탈 중에 펀더멘탈을 더 우선시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부채가 높은 기업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건드지는 않아요. 아.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본 총계보다 부채가 한 2배 이상 네. 늘어난다 이러면 또 은행권에서 대출도 한 2배 정도 넘어가면 네. 잘 안 해주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조금만 삐걱해도 시장에서는 또 악재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는 성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할 때 기술적으로 네. 뭐 한 21일 평선 이하에 매수한다든가 추격은 안 하고 요렇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살피고 또 들어갈 때 매수할 때는 또 기술적인 측면도 조금 살피고 요렇게 보고 또 활용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개인 투자 기준에서 이건 절대 안 한다라는 투자 방식이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방금도 얘기를 네. 했지만 부채가 워낙 네. 큰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1년에 적자가 한 100억, 200억 네. 특히 중소형주 기준으로 또 중소형주 많이 따라가시니까 그렇죠. 적자가 큰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자가 크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나오는 이런 기업들은 절대 건들지 않고 또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1,000원 미만 동전주들은 네. 어느 순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동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항상 문제되는 게 요 두 개고 네. 그 다음에 뭐 인수가 자주 되는 기업들과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항상. 그러고 중소형주 중에 대형주 대기업이 인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 개별 뭐 주인이 계속 바뀐다든가 요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익은 대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단순한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이게 정책 변화부터 주도주 흐름 그리고 실전 전략까지 아낌없이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뼈에 새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뭐 한동안 상승장이 이어질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번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뭐 유튜브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네. 충분히 또 부자가 돼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모두 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됐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